안녕하세요. 샬롯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설은 죽음의 법칙 중 로마로 가는 길에서입니다. 저자 줄리오 레오니는 이탈리아 대표적 역사 추리소설 작가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피렌체의 군주였던 메디치가와 로마의 교황을 둘러싼 르네상스 시대의 어지러운 암투를 보여줍니다. 그럼 로마로 가는 길에서 지금 시작합니다. 피코는 새벽녘에 다시 길을 떠나 프란치자나가로 돌아갔다. 시에나의 성벽이 눈에서 사라지자마자 하늘이 낯빛으로 변했고 얼음같이 차가운 굵은 빗방울들이 이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다. 진흙 때문에 길이 점점 더 험해졌다. 그래서 볼새나 호수가 보이자 얼굴을 때리는 빗물을 무시한 채 앞으로 돌진했다. 곧 비테르보 성벽이 나타날 거야. 피코는 마침내 따뜻한 침대와 벽난로를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하며 혼자 말을 했다. 그는 단조로운 풍경에 변화를 주는 길게 이어지는 언덕 위로 갔다. 그의 눈 밑으로 카시아가가 높디 높은 웅해암 절벽 사이에 낀 긴 뱀처럼 계속 높아졌다 낮아지곤 하는 언덕들 사이로 구불구불 뻗어 있었다. 훨씬 아래쪽에 깊은 물덩이들이 넓게 자리 잡고 있었고 길 양옆으로 흙이 무너져 내린 흔적들이 보였다. 국경에서 다시 벌어진 전투로 인해 그 길이 황폐해졌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였다. 구빗길을 지나자 갑자기 무장한 몇 명의 기사들이 길을 가로막았다. 그들이 입은 가벼운 민을 갑옷을 보고 비테르보의 기사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무리의 대장 같아 보이는 남자가 피코를 보자 말고삐를 잡아당겨 말머리를 돌려 다가왔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방인? 누구시오? 내 이름은 조반니 피코요. 학생입니다. 회계를 하러 오르베로 가는 길입니다. 피코가 이들과의 만남으로 인한 위험을 속으로 조심스럽게 저울질하면서 대답했다. 굉장히 젊고 활력적으로 보이는 대장을 제외하고는 다들 중년쯤 되어 보이는 남자들로 많은 것을 말해주는 표정에다가 물에 젖은 자루처럼 말 위에 축 늘어져 있었다. 그들은 문제를 일으키려 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피코가 순례자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교황에게 속한 그들의 도시를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게 해주어야만 할 것이다. 하지만 그는 북쪽에서 오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토스카나에서 온다는 것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었다. 피코는 기사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검의 손잡이를 허리춤에서 풀어놓았다. 피렌체 금화가 든 작은 자루를 망토 밑에 비닐주머니에 잘 숨겨놓았고 허리춤에 찬 가방에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은화 몇 냥을 넣어두었다. 이런 오합지졸들을 매수하기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에게서 통행료를 받아내는 데에만 신경을 쓰는지 피코에게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았다. 이쪽에서 아무도 못 봤소? 못 봤습니다.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오르비에토 아래쪽 계곡을 따라 우리 도시 쪽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시에나와의 국경에서 받았다오. 사람들이요? 무슨 뜻입니까? 무장한 사람들인가요? 아니요. 잘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인데 연령대가 다양하다고 하는구려. 작은 부족 같다고 하는데 우린 확인을 하라는 명령을 받았소. 부족이요? 대략 그런 것 같소. 남자와 여자들이 수레를 타고 온다는군요. 찬송가를 부르고 하느님의 은총으로 야영을 하고 동냥을 하며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롭게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순례자들인가요? 무슨 봉사단체 아닐까요? 마차에 십자가들을 싣고 있고 자신들이 기독교들인데 식스토 교황님께 경의를 표하러 가는 중이라고 주장한다오. 하지만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들어보면 절대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도 없고 행동들도 기이하고. 얼마나 되는데요? 아마 전부 200여 명은 되는 것 같소. 하지만 남자보다 여자와 아이들이 더 많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누더기를 입고 있지만 금 장신구들로 치장을 하고 있다는군요. 특히 여자들이. 말도 여러 필이고 어떤 것들은 정말 훌륭하다고 합니다. 탐욕스러운 눈빛을 감추지 않으면서 기사가 덧붙였다. 올리베르토도 폴젠테 모라가 여관에 묵었을 때 이상한 사람들이 그 여관에 들렀었다고 이야기했었다. 그들에 대해 뭔가 더 알아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 있었다. 피코가 서둘러 말했다. 내가 피렌체에서 오는 길인데 그 사람들이 지나가고 난 길에는 좋지 않은 흔적들이 남았습니다. 도둑을 당했고 말들이 사라졌어요. 나도 여러분들과 같이 가면 안 될까요? 그가 불안한 척하며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안 될 건 없지요. 기사가 대답했다. 우리가 상대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요. 그러니 검을 든 사람 하나라도 더 있으면 물론 나쁠 게 없겠죠. 당신 말이 사실이라면 말이요. 기사는 그들의 머리 위쪽까지 타고 올라온 관목으로 덮인 바위들을 자신없이 가리키며 계속 말했다. 저쪽으로 가볼 생각을 하고 있었소. 길에서 아무도 못 봤습니다. 최근에 마차가 지나간 흔적도 없었어요. 마차들이 지나갈 수 있는 곳은 딱 한 곳이지요. 저 아래 좁은 골짜기요. 피코가 굽이진 강물을 얼핏 보이는 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아마 저 강을 따라 내려오고 있을 겁니다. 피코는 이렇게 말하고 그쪽으로 말을 달렸다. 그는 자신이 이 기사들의 지휘자라도 되듯 본능적으로 앞장을 섰다. 게다가 모두들 암묵적으로 그를 자신들의 대장으로 받아들이고 따라오는 것을 보자 흡족했다. 그가 언덕 위에서 말머리를 크게 돌려 말을 세우자 기사들이 창을 세우고 그의 옆에 한 줄로 늘어섰다. 그의 아래쪽 계곡의 길이 진흙 묻은 뱀같이 구불구불 뻗어 있었다. 그리고 그 길로 여러 가지 색깔의 마차 행렬이 느릿느릿 거의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피코는 재빨리 계산을 해보았다. 200여 명이라고 기사가 말했었다. 남자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여자와 아이들이었다. 저들이 가족들로 이루어졌다면 힘을 쓸 수 있는 남자가 50여 명은 훨씬 넘을 것이다. 이 몇 명의 병사들에겐 정말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르겠군. 피코는 말에 박차를 가해서 행렬의 길을 가로막을 수 있게 경사지를 따라 내려가면서 생각했다. 피코와 그 일행은 작은 강 옆의 길을 지나고 있는 행렬을 향해 달렸다. 어느 정도 거리에 이르자 벌써 이방인들이 그들을 발견한 것 같았다. 병사들이 그들이 있는 곳까지 달려가는 동안 마차에서 경보를 알리는 외침과 고함소리가 들려왔다. 병사들이 길을 가로질러 정렬하는 동안 피코는 행렬의 선두에 있는 마차 쪽으로 갔다. 밝은 색으로 물들인 천으로 지붕을 덮은 바퀴가 4개 달린 큰 마차였다. 마차 지붕에 깃대가 높이 서 있었고 거기 매달린 깃발이 바람에 펄럭였다. 깃발에는 급히 대충 그린 것 같은 붉은 십자가가 그려져 있었다. 그 뒤를 따르는 마차들에서도 비슷한 깃발들이 눈에 띄었다. 수레들은 바퀴가 2 달린 것도 있고 4 달린 것도 있고 모두 각양각색이었다. 십자군 전쟁 때 동방으로 가는 소규모의 함대 같았다. 하지만 대개 그런 원정대에 감들기 마련인 호전적인 분위기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천에 덮인 그 마차에서 전사들이 아니라 누더기를 걸친 아이들이 나왔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있으면서도 넉살 좋은 얼굴로 병사들 주변으로 모여들어 병사들이 탄 말 장신구를 만지고 말고삐와 등자에 매달리며 병사들을 당황스럽게 만드는 것을 보고 피코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그 아이들은 이상하게 동물들과 친한 것 같아 보였다. 그들의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동물들은 알아듣는 것 같았다. 바벨탑이 신의 분노로 무너지기 전에 바빌로니아에서 사용하던 말처럼 지금의 경우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피코는 조심하고 싶었다. 병사들도 정렬을 마친 뒤 이 낯선 사람들이 먼저 어떤 움직임을 보이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선두에 있던 마차의 덮개천이 들려지더니 키가 큰 남자가 나왔다. 남자는 가죽으로 테를 두른 망토를 입고 있었다. 남자는 잠시 발판에 서서 가만히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러더니 땅으로 뛰어내려 기사들이 정렬해 있는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왔다. 그가 무기를 갖지 않은 것을 보고 피코도 말에서 내려 그를 향해 걸어가며 그의 길을 가로막았다. 기사들의 대장이 말에서 뛰어내려 피코 옆에 나란히 섰다. 이제 위험 요소가 별로 없다는 게 확인되었으니 대장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되찾고 싶은 것 같았다. 당신들은 누구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의 거리에 오자 기사가 외쳤다. 왜 빗대르보 땅을 침범한 거요? 남자가 망토를 들어 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망토 밑으로 피코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화려하게 술을 넣은 이방인들이 입는 튜닉이 드러났다. 남자는 그런 행동으로 자신이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싶은 듯 꽤 오랫동안 그렇게 가만히 서 있었다. 그러더니 머리에 쓴 원볼 모양의 모자를 벗어 숱 많은 머리가 어깨로 흘러내리게 내버려둔 채 경의를 표했다. 우리들은 조용히 가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는데 피코가 듣기에는 그리스 상인들과 비슷한 억양의 말투였다. 남자는 외국어를 하는 사람처럼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지만 명령을 내리는 데 익숙한 사람인 게 분명했다. 아프리카 땅에서부터 긴 여행을 하며 교황님께 우리들의 왕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청하려고 지금 기독교 세계의 수도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땅을 침범한 것은 저희가 무례해서가 아니라 지리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향과 목적지 사이에 너무나 많은 이방의 땅들이 끼어 있으니까요. 어디서 오는 길입니까? 기사가 다시 물었다. 우리 조상들은 진실을 찾아 피라미드의 땅에서부터 이동을 하셨습니다. 남자가 피코를 보고 대답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남자는 피코를 이 병사들의 대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기사가 짜증이 나서 창을 흔들었지만 이방인은 계속 기사를 무시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부족은 햇살이 눈부신 지역과 얼음과 그늘의 땅 몇천 마일을 지나왔습니다. 나는 이집트의 공작입니다. 그가 엄숙하게 덧붙였다. 그리고 당신의 눈앞에 있는 사람들은 예전에 클레오파트라의 궁정에 앉아서 모든 것을 아는 토트 신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듣던 남자들의 후손입니다. 피코는 바로 이틀 전 마르실료가 경외심을 담은 말투로 이야기했던 그 이름을 이 남루한 남자의 입을 통해 듣자 너무 놀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이집트의 토트, 고대 이집트 신화에 등장하는 중요한 신으로서 지식과 과학, 언어, 서기, 시간, 달의 신이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헤르메스 신과 동일시 되었다. 이집트 토트 말입니까? 우리 라틴인들이 트리스메기스투스라고 부르는 바로 그 신이요?
바로 그 신입니다. 우리를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생존에 꼭 필요한 것만 얻을 수 있게 말입니다. 그러면 이 자그마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 마술사들의 마술과 고개사들의 고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당신에게 일어날 일들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행렬에서 풍기는 쇠락과 가난의 흔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피코는 그의 옆에 있는 병사들을 재빨리 보았다. 그 자신도 당황스러웠고 이 남자의 말을 현인의 말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이 남자를 순례자로 존중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기꾼으로 벌을 줘야 하는지 결정할 수가 없었다. 남자의 겉모습에는 이 세 가지 요소 모두 뭐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럽게 뒤섞여 피코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이런 남자가 헤르메스의 비밀에 대해 뭔가 알고 있을 수 있을까? 남자가 너그럽게 다시 웃는 것으로 보아 피코의 눈에 나타나는 의구심을 읽어낸 것 같았다. 그 사이 다른 수레에서 수십 명의 남녀들이 하나둘씩 내렸다. 그들의 우두머리처럼 촌스럽게 화려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 역시 다양한 색의 옷을 입고 있었다. 그들이 다가와서 남자의 뒤에 조용히 늘어섰다. 대부분의 여자들은 나이 많은 노파들까지도 색색깔의 천으로 싼 아기를 업고 있었다. 그런 포대기에서 배가 고파 우는 아기들의 울음소리와 비명소리가 들렸다. 로마로 간다고 했지요? 여러분들은 기독교도입니까? 기사가 마차 위에 달린 선명한 십자가를 가리키며 물었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기사님. 그리고 아주 오래된 신앙을 믿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밖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을 만났던 신앙이죠. 그곳에 처음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신전들이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왔습니다. 그렇지만 당신들은 다른 하느님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잖소. 기사가 다시 의심을 드러내며 말했다. 남자가 다시 웃었다. 하느님이 아니라 신들의 말에 최초로 귀를 기울인 신입니다. 그분이 바로 토트지요. 혹시 여러분은 예언자를 믿지 않습니까? 은총으로 깨달음을 얻은 가문의 시조로 모세를 존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토트의 제자였고 토트의 가르침 덕에 유대인들의 아버지가 된 게 아니었나요? 모세의 가문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듯이 우리 부족도 특정 시기에 새로운 교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수세기 동안 그 속에서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마호메트의 어널도가 우리에게 새로운 법을 내리고 복종이나 망명을 선택하도록 강요하기 전까지 말입니다. 우리는 4세기가 넘게 떠돌아다녔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있는 아라라트 산 위를 배회했습니다. 그러다가 흑해 연안을 따라 아름다운 비잔티움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황제의 환대를 받았지요. 하지만 그 황금의 땅으로 로마 교황께서 우리를 부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70년 전에 교황의 대성당을 향해 마차를 움직였습니다. 험난한 달마티아를 거슬러 올라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알프스 경계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 트렌토의 주교에게 경의를 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준 건 바로 그분입니다. 전부 몇 명이나 되십니까? 피코는 그 사이 마차에서 내려와 모여있는 사람들과 합류하는 흥분한 듯한 남자와 여자의 수를 세어보려고 애쓰며 물었다. 230명입니다. 남자가 70명이고 반쪽들이 9명입니다. 나머지는 여인들과 아이들입니다. 반쪽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 사람들입니다, 나리들. 모여있는 여자들의 치마 뒤에 반쯤 몸을 숨긴 채 약간 떨어져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작은 인물들 몇 명을 가리키며 대답했다. 다른 아이들과는 틀리군. 피코가 주목했다. 옷이나 침착한 태도, 주름진 얼굴로 봐서 그랬다. 난쟁이들이었다. 하지만 피코는 칼렌디마지오에서 열리는 큰 장날에도 난쟁이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 것은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이들은 한 가족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만큼 서로 비슷했다. 대체 어떤 여인에 비해서 이런 괴물들이 태어날까? 피코는 불안한 눈으로 여자들을 홀깃 보면서 자문해 보았다. 그리고 길을 따라 길게 늘어서서 소리 없이 기다리고 있는 나머지 마차들을 다시 더 살펴보았다. 공작은 피코의 표정이 불쾌함으로써 찡그려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왜 이렇게 많은 기형인들이 우리 부족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악의적인 사람은 어쩌면 옛날에 지은 죄 때문일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맹세하건대 저들 중 몇은 우리 부족이 아닙니다. 오는 길에 만난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의 색다른 옷 속에서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과 달라서 겪는 아픔을 완화시켜줄 방법을 찾은 것인지도 모르지요. 남자가 난쟁이들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마치 소리 없는 명령을 알아들은 것처럼 작은 사람들이 앞으로 나와서 그들 주위로 다가왔다. 그리고 다시 소리 없는 명령에 대답하듯 일사불란하게 여러 색의 모자들을 벗고 피코에게 정중하게 머리를 숙였고 코가 땅에 닿을 정도로 몸을 숙였다. 키가 저렇게 작은데도 이상하게 민첩해 보이는군. 피코는 놀라서 이렇게 생각했다. 이러한 생각은 그들의 셔츠 위로 드러나는 울룩불룩한 힘센 근육으로 더욱 굳어졌다. 근육들은 그들의 기형적인 외모에도 불구하고 조각을 한 것 같았고 단단해 보였다. 그 작은 몸들은 전혀 연약하지 않았다. 분명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장한 남자들과도 충분히 맞서 싸울 수 있을 것 같았다. 지금 앞에 있는 이 독특한 남자가 난쟁이들을 자신들의 호위병으로 이용하는 것처럼 언젠가 군대의 난쟁이들을 징병하게 될 날이 올지 누가 알겠는가. 어쩌면 난쟁이 부대가 거인 부대를 너끈히 해치울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들이 탄환을 피하는데 훨씬 뛰어난 고개사라면 더욱 좋을 것이다. 피코는 믿을 수 없는 자세로 아직도 자신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는 난쟁이들을 발견하고 이런 생각에서 벗어났다. 일어나게 하시지요. 공작에게 피코가 말했다. 저러고 있다가 허리가 부러질까 걱정이 될 지경입니다. 난쟁이들이 동시에 몸을 펴는 사이 병사들의 대장이 부하 한 명을 자기 곁으로 불렀다. 다른 병사들을 데리고 마차로 가서 수상한 게 없는지 수색하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 잠시 공작의 눈이 번득였지만 곧 다시 예의 바르고 태연한 본래의 모습을 되찾았다. 우리는 도둑도 아니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도시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게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그저 지나갈 수만 있게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남자의 말을 무시하고 병사들은 말을 몰아서 긴 마차 행렬로 뛰어들어 여기저기를 뒤지기 시작했다. 마차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 창으로 덮개들을 들쳤다. 그때 갑자기 어떤 마차에서 비명소리가 들리더니 이상한 형체 하나가 옆 마차의 바퀴 쪽으로 달려가서 몸을 숨겼고 한 기사가 바짝 쫓아갔다. 괴물이다! 기사가 외쳤다. 피코는 덮개로 몸을 가리고 정신없이 다리를 움직여 달리는 커다란 개 같은 것을 얼핏 보았다. 병사가 그 뒤로 몸을 던졌다. 잠시 후 기사가 무엇인가를 팔로 잡아당기며 마차 밑에서 다시 나타났다.
그러는 사이 덮개가 땅에 떨어졌고 그 이상한 형체는 끔찍한 모습을 드러냈다. 팔다리와 머리들이 같이 붙어있는 상상조차 불가능한 살덩어리였다. 마치 거인이 여러 인간의 몸을 눌러서 다시 풀 수 없게 그들의 몸을 뒤엉켜 놓은 것 같았다. 괴물이다. 겁에 질려서 제대로 나오지도 않는 목소리로 병사가 다시 외쳤고 뒷걸음질 치면서 검을 뺐다. 피코는 본능적으로 고함을 치며 그에게 그 자리에 서라고 명령했다. 자신의 감정이 동정심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아차렸다. 그런 기이한 것을 처음으로 보고 싶은 호기심과 그것을 없애기 전에 자기 앞에 있는 게 무엇인지 알고 싶은 바람뿐이었다. 위험하지 않아요. 살려줘요. 피코는 옆에서 공작이 이렇게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 기사는 대장의 명령을 기다리며 그쪽으로 돌아본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벌써 그 괴물을 치기 위해 검을 높이 쳐든 상태였다. 그 형체가 몸부림을 쳐서 병사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더니 공작에게로 달려갔다. 추위와 공포로 몸을 떨면서 공작의 품으로 몸을 숨겼다. 살려주세요. 그러면 당신의 미래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공작이 다시 외치면서 그 괴물을 자기 뒤에 숨긴 뒤 다시 피코에게 말했다. 나의 미래라고요? 이것이 내 미래를 안단 말입니까? 피코가 이중의 팔다리를 가진 그 괴물을 놀란 눈으로 바라보면서 중얼거렸다. 그것은 모든 게 보통 사람의 2배였다. 머리가 2개, 팔이 4개, 힘없는 다리가 모두 4개였다. 공작이 재빨리 땅에 떨어진 덮개를 집어서 그 존재를 잘 덮어주었다. 덮개 밑으로 이제 뒤얽힌 팔다리만 보였다. 이 여자는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런 혐오스러운 외모 대신 주신 재능이지요. 공작이 다시 크게 말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리는 고귀한 외모를 가지셨습니다. 마음도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또렷하지는 않지만 여성적인 생김새의 얼굴이 피코를 뚫어지게 보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모두 꼼짝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가운데 2개의 입 중에서 하나가 열리더니 거기서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놀랄 만큼 빠르게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공작이 주의 깊게 그 말을 들었다. 그리고 그 존재가 말을 멈추자 공작이 말을 했다. 미르나 말이 당신은 지금 어떤 책을 찾으러 큰 도시로 가고 있다고 하는군요. 멀리서 온 책인데 이 세상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당신은 멀리서 온 누군가를 만날 텐데 그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답니다. 피코가 깜짝 놀라 멈칫했다. 공작의 말을 듣는 동안 등줄기가 오싹했다. 괴물이 그의 운명의 열쇠를 쥐고 있는 걸까? 어쩌면 자연은 이런 존재들에게 자신이 가한 모욕의 대가로 예언 능력을 선물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피코는 곧 이런 생각을 떨쳐버렸다. 이 가엾은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 그 어떤 것의 주인이 아니라 기형적으로 태어난 희생양일 뿐이다. 이런 기형의 경우 공간 속으로 질서 있게 그리고 끝없이 하강하는 원자 입자들이 예기치 못한 형태로 응축되어 어머니의 뱃속에서 기본적인 형체가 기형이 되는 것인데 이런 일은 종종 일어나곤 한다. 대개 자연이 예상치 못한 그런 형태들은 자연 그 자체에 의해 즉시 사라지게 된다. 고통의 무게를 견디며 살아남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지만 그뿐이다. 피코는 병사들에게 폭력을 사용하지 말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서 번뜩이는 두려움과 혐오스러움이 가득 담긴 눈빛은 그들이 서둘러 괴물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었다. 피코는 병사들의 창 앞으로 뛰어나가 자기 몸으로 괴물을 가로막았다.
난 미란돌라의 영주다. 피렌체의 군주이신 일 마니피코 로렌초가 맡긴 임무 때문에 로마로 가는 길이다. 너희들이 행동으로 목숨을 잃기 싫으면 당장 멈춰라. 여전히 검을 든 채 피코와 가장 가까이에 있던 병사는 잠시 망설이며 머뭇거렸다. 그러다가 천천히 무기를 내려놓으면서 대장을 쳐다보았다. 대장은 피코의 말을 완전히 믿는 것 같지는 않았다. 하지만 피코의 기족적인 외모와 함께 그의 말이 대장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게 틀림없었다. 일 마니피코 로렌초의 명성은 비테르보에까지 넓게 펴져 있었다. 위대하고 부유하고 강력한 군주. 만일 이 젊은이가 정말 일 마니피코에게 임무를 부여받았다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 좋다. 그는 잠시 더 머뭇거리다가 누더기에 쌓인 괴물을 멸시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어깨를 으쓱하면서 고삐를 잡아당겨 말머리를 돌렸다. 빨리 가시오 빌어먹을. 그리고 도시 성벽에는 가까이 갈 생각도 하지 마시오. 진정 원하는 것이 교황의 축복이라면 저쪽으로 가시오. 그가 남쪽으로 향하는 길을 가리키면서 외쳤다. 당신들이 갚아야 할 빚은 교황님 병사들이 알아서 청산해 주겠지. 기사들이 모두 대장에게로 모였고 드디어 그들은 이 괴물 부족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게 기뻐서 천천히 말을 달려서 그 자리를 떠났다. 피코도 자신의 말 쪽으로 걸어갔다. 두 개의 머리 중 하나가 공작의 귀 쪽으로 향해서 그 이상한 언어로 뭔가 속삭이는 것을 보았다. 얼굴같이 생긴 또 다른 덩어리 하나는 피코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가 등자에 한 발을 이미 올려놓았을 때 공작의 목소리가 그를 잡았다. 이방인, 당신은 내 부족에게 간대하게 대해줬소. 잠깐만 있어 보시오. 미르나가 아직 당신에게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당신은 미르나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비록 이렇게 불행한 목숨이지만 그 괴물 같은 존재가 이상한 걸음으로 거의 땅에서 구르다시피 하며 피코에게 다가왔다. 손 하나를 젊은이 쪽으로 뻗어 뜻밖으로 힘있게 피코의 팔을 잡았다. 피코는 벌레의 발처럼 길고 흐늘흐늘한 손가락에 잡힌 채 당황해서 그 손에서 놓여나려고 애썼다. 하지만 미르나는 고집스러웠다. 그가 미르나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동안 사지가 뒤얽힌 그 덩어리에서 팔 두 개가 튀어나와 피코의 다른 손을 잡았다. 그래서 피코가 자신을 향해 고개를 드는 두 개의 얼굴과 그의 얼굴에서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하는 네 개의 눈을 보았을 때 다시 이해할 수 없는 그 소리가 계속 미르나의 입에서 올려나왔다. 또 뭐라고 하는 겁니까? 피코가 깜짝 놀라 꼼짝을 하지 못한 채 물었다. 우여곡절이 많은 길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가는 길에서 한 여인을 만날 겁니다. 마지막 신전의 둥근 천장 아래에서 그녀를 보게 될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공작이 미르나에게 조그맣게 뭐라고 몇 마디 말했지만 미르나는 피코의 손을 놓고 뒤로 몇 발짝 물러나기만 했을 뿐이었다. 미르나도 모른답니다. 그 이상을 볼 수 없답니다. 어떤 여인을 만난다는 겁니까? 피코가 설명할 수 없는 당혹감에 사로잡혀 다시 물었다. 책이요? 내 손에 책이 들려있는 걸 봤는지 물어봐줘요. 죽은 자들의 땅으로 갈 수 있는 문을 여는 책이요. 갑자기 희망이 부풀어서 이렇게 외쳤다. 하지만 자신의 이런 허약함을 자책하며 입술을 깨물었다. 신경질적인 몸짓으로 말고삐를 잡아당겼다. 미르나는 이제 다시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부족의 친구분. 그 존재가 굴러서 자리를 뜨는 동안 공작이 확고하게 말했다. 이것을 당신 마차에 태우고
앞으로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하십시오. 피코가 명령했다. 그는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에 유혹되었던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났다. 내가 병사들에게 지금 본 걸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충고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충성심은 불과 몇 시간밖에 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포도주 몇 모금에 달려있지요. 그가 멀어져가는 기사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리고 아직 돈이 있을 때까지겠지요. 시간 있을 때 서두르도록 하세요. 공작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나와 우리 부족은 빚을 졌습니다. 당신이 필요할 때 빚을 받으러 오십시오. 피코는 입술을 깨물며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계속 토트라는 이름만 생각했다. 피코가 병사들의 뒤를 따라 말을 달려 언덕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공작은 꼼짝 않고 그를 주시했다. 그러고 나서 깃발을 꽂은 마차 쪽으로 가서 안으로 사라졌다. 미르나가 발작적으로 몸을 움직여 그를 따랐다. 그녀 역시 가파른 계단을 힘겹게 올라가 공작의 발치에 웅크리고 앉았다. 모두 떠났소. 나와도 돼요. 그가 마차 안쪽 커튼 뒤에 숨은 누군가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손가락이 긴 손 하나가 주름진 커튼 사이에서 나타났다. 잠시 후 한 여인이 단호한 몸짓으로 모습을 보였다. 짙은 금발머리를 길게 기른 여인이었다. 마차 천장에 걸린 램프의 불빛에 그 머리카락은 구릿빛으로 환하게 타올랐다. 완벽한 그녀의 얼굴과 아름다운 코는 파란 눈 때문에 더욱 눈부셨다. 그녀는 방금 들은 말을 확인하듯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더니 손에 쥐고 있던 단검을 천천히 진홍색 망토 밑으로 숨겼다. 한참 동안 꼼짝도 하지 않았다가 그제야 다시 숨을 쉴 수 있는 것처럼 깊게 한숨을 내쉬면서 공작 쪽으로 몇 발짝 움직였다. 그녀를 보자 미르나가 다시 일어나서 그녀 쪽으로 굴러갔다. 여자가 미르나의 머리 쪽으로 손을 내밀더니 다정하게 머리 하나를 쓰다듬었다. 미르나는 그 손길이 기분 좋은 듯 신음소리를 냈다. 다른 쪽 머리도 똑같은 위로를 받고 싶어 손가락 쪽으로 목을 길게 뺐다.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겠지요? 여자가 물었다. 전혀요. 저들은 내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한시라도 빨리 우리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는지도 모르지요. 남자가 여자의 손에 계속 머리를 갖다 대는 미르나를 가리키며 대답했다. 당신의 수행원들도 눈에 띄지 않고 통과했습니다. 대장 같아 보이던 젊은이 말이에요. 그들 일행이 아니었죠. 공작이 고개를 저었다. 그를 보셨습니까? 그 젊은이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마차 틈으로요. 그 젊은이도 로마에 간답니다. 잘생겼더군요. 예, 그리고 강합니다. 싸울 줄도 알고요.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위험하기도 합니다. 책에 대해 뭔가 알고 있고 그것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특히 당신을 찾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자가 계속 미르나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갑자기 무슨 생각이 떠오른 듯 돌연 몸을 숙였다. 너도 봤지? 응?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지? 미르나가 그녀 쪽으로 몸을 뻗었다. 두 개의 머리가 동시에 뭐라고 소곤거렸다. 공작은 이 은밀한 대화가 끝나기를 기다리며 꼼짝하지 않았다. 그러자 미르나가 다시 공작의 발밑에 와서 웅크리고 앉았다. 예언자가 뭐라고 했나요? 여자는 여러 가지 생각에 잠긴 것 같았다. 저 젊은이의 영혼도 텅 빈 공간에 의해 향폐해졌다는군요. 젊은이는 그 공간을 아름다운 모습들로 다시 채우려고 애쓰고 있어요. 당신 말이 맞아요. 위험해요.
그는 우리와 똑같은 길을 지나갈 운명이에요. 교차로에서 그를 만날 거예요. 그러면 그는 우리 편이 될지 우리가 죽여야 할 사람들 편에 설지를 선택하게 되겠죠.